자, 여러분 교재 공업 입지론입니다. 자, 항상 우리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상권 분석하는 학자들의 견해,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선 출제 1순위가 잡히고 이제 가끔 이제 공업 입지론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최초가 중요하죠. 최초. 그래서 최초의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베버가 나옵니다. 베버. 베버는요, 1909년이에요.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알프레드 베버, 이 베버라는 학자에 있어서 공업 입지 이론인데, 베버의 이론을 우리는 앞에 뭐를 붙이죠? 최소. 그래서 비용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비용은 공급이죠, 공급. 그래서 비용은 우리 늘 배우잖아요. 경제론에서 비용이 나오면 공급, 수요가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 비용이 뭐가 돼? 최소가 되는 지점. 말 걸어갑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죠. 최소 비용 이론. 자,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자, 베버의 이론인데, 그래서 베버는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해요.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세 가지 요인, 수송비, 인건비, 노동비용, 임금이거든요. 인건비, 다른 말로 노동비용, 임금을 얘기하고, 또 하나가 집적에 따르는 이 집적은요,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걸 얘기해요. 집적에 따른 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베버는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수송비, 베버는.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리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지문도 우선 한번 또 출제를 한 지문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분이 원료가 있죠.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가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그럼 원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있겠죠. 이걸 원료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또 어디 가야 되죠, 여러분? 시장에 판매하려고 시장에 옮겨가야죠. 그럼 요거는 뭐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요거 원료 수송비와 제품 우리가 수송비 두 가지 비용을 더한 요게 총 수송비거든요. 두 개 더한 게 이 총 수송비가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베버가. 그게 포인트. 최소의 수송비. 뭐냐? 노동비용, 임금은 변하지 않고 집적에 따른 이익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가 되겠습니다. 베버. 그래서 베버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뭐 떠야 돼? 수송비. 이거 꼭 뜨셔야 됩니다. 최초거든요. 근데 베버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비판을 합니다. 자, 베버 이론을 비판을 해서 나타난 이론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시에 있어서, 내시는요, 최소가 아니라 이건 최대, 이건 뭐를 강조한다? 공급이 아니라 이거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강조해요.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해요. 수요를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갈까요? 이번은 수요가 뭐 되는 지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래쉬. 2년 전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베버는 29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최근에 래쉬는 30회 시험에 개념을 묻죠 뭐. 자, 그 래쉬 이론 한번 이제 본 거예요. 이 개념만 요거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익률 요것만 알아도 답이 보여요. 그래서 베버는 공급 측면이고 래쉬는 무슨 측면? 수요 측면이네요. 자,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보시면은 자,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러봅니다. 자, 여러분 원료를 크게 둘러보는데 하나는 보편 원료.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고, 편제는 뭐죠?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 국지 원료로 가요. 베버는 원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원료 지수란 용어를 베버는 처음 사용해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는 편제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의 뭐다? 중량을 뭘로 나눈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거. 중량.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뭐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베버는 수송비를 강조했잖아. 그럼 수송비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때는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 왜? 시장에 입지하면요, 원료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죠? 우린 중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예? 시멘트 산업. 그거 영어로 있잖아요. 시멘트 산업 이런 거. 재련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사업. 대표로 통조림 공업 같은 거. 예? 원재료 부패가 심한 산업.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우리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든지,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은 어디에?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뭐가 커요? 제품의 중량이 크죠.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돼. 원료 산지에 입지해서 생산하면요, 시장까지 제품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어디? 소비지는 어디에? 시장에 입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가공 중에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맥주, 청량 음료 같은 중량 증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이고요. 중량 증가 산업은 어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 보편 원료를 또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라든지, 예, 시장은, 그리고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간재나 완제품 같은 걸 생산하는 공장도 거의 대부분 어디에? 시장에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수송비에 따라서 원료 지향형 입지,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여기 1이면 뭐가 돼? 1이면. 분모 분자 같잖아요. 분모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송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수송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자유 입지형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항공기 같은 거. 항공기 조립 산업이니까. 전 세계 어디서 생산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부품 가져와서 어떻게 돼? 공장에 그거 뭐만 해야 돼? 조립 딱 하고 띄우면 끝나요. 해당 공항에 갖다 주면 인도 끝. 그러니까 어느 장소 입지에도 관계없어. 수송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입지형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비가 또 있죠. 아까 우리 베버는 수송비도 있지만 아까 또 뭐도 있다? 노동비를 뭐라고 했어요? 인건비, 임금.
인건비, 노동비용, 인건비, 임금이지 뭐. 여기에 관련해서 무슨 산업?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고 또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 대표적인 게 섬유, 신발, 의류 이런 산업이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집적, 또 아까 집적은 뭐예요? 한 장소에 공업이 입지를 하는 거죠. 모이는 거.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송비를 강조를 한 거고 배법. 이 집적에 따른 이익에 관련해서 무슨 산업? 집적 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수송비 비중은 적고 기술에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여러분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생산된 제품을 공동으로 수송, 배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때 한 장소에 모인다? 모인다. 집적. 모인다는 얘기예요. 집적. 집적 지향형 산업.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예? 요즘 보면은 집적 지향형 산업. 얘도 많죠. 아까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집적 지향형, 노동 지향형. 근데 여러분 유조선을 가지고 어떻게 돼? 중동에서 배를 이용을 해서 울산에 왔어요. 그 울산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수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울산에 뭐가 바뀌어요? 배, 자동차, 수송수단이 바뀌네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린 전문용어로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해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이적 지점, 적환 지점인데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의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에 뭐가 있어요?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해요. 외국에서 이제 스카웃을 해올 때 예? 연봉 얼마 주겠다, 연봉 3억 주겠다, 서울에서 근무하겠다, 아파트도 제공해줬다 스카웃 해왔는데 갑자기 정부가 예? 지역 균형 발전 뭐가 하면서 대전으로 내려가라 하면은 내려갈까요? 연구원이 사표 써버립니다. 미국 가버립니다. 다시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나? 연구원들이. 그래 무슨 얘기냐?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방 이런 거 싫어해요. 항상 대도시 어떻게 돼요? 각종 편의시설, 교육시설 이런 게 잘 확보되는 대도시 내에 입지를 해야 돼요. 그런 산업 대표적으로 요즘 뭐죠? 굴뚝 없는 산업 대표적인 게 IT, 정보통신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대도시 내에 입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탈족 산업이라고 해요. 풋리스라고 해요. 발, 리스, 벗어나는 거. 풋리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탈족이라고 해요. 탈족. 예, 앞으로 미래는 이 산업이잖아요. 탈족 산업. 예?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산업은 이제 20세기고 21세기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1세기 가면 탈족 산업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즘 뉴스 보면은 무슨 거 나와요? 예? 저희들 배울 때도 뭐 3차가 언제 막 나오고 했는데 벌써 3차는 지나갔고 4차 여러분 예? 피터 드러크가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3차, 4차, 5차 지금 몇 차까지 나와요? 6차까지 나오잖아요. 6차. 6차 산업혁명이 나오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는 게 이게. 무슨 얘기죠? 6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산업이 이제 바뀌어가잖아요. 탈족 산업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럼 그 산업에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제 앞으로. 6차 산업. 대표적인 게 6차 산업일 때는
이제 석유는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 이게. 예, 자동차 석유 필요 없는 시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쟁이 이제 벌어져. 10년 뒤에 자동차 다니는 거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우리 휴대폰 처음 나와서 스마트폰 이렇게 가듯이 자동차도 10년 후면은 또 스마트폰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스마트폰, 완전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요. 그 선두주자가 미국의 애플입니다. 예? 10년 뒤면 장차 문제돼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반도체, 전자. 예? 그게 구성해잖아요, 상품. 그럼 이제 자동차 90%가 반도체, 전자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되면요, 여러분 운전 안 해요. 인공지능이 운전해서 다 하지. AI가.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 거기서 책 보고, 영화 보고, 식사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 다. 아무 집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땅이 좋아서 그렇지만 외국은 자동차 몰고 막 한 2, 3일 가는 경우도 많죠. 미국 같은 데는.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시대에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10년 뒤에. 예? 좋죠. 예? 예? 10년 뒤에는 또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 중개사도 바뀔 건가. 그래서 중개사도 우리 점포가 있잖아요. 점포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점포 없는 시대로 간다. 뭐 계약서 쓸 때만 만나서 쓰고, 이제 그때 되면 또 전자계약이 활성화돼서요. 이제 뭐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공간이 없는 점포 시대로 가. 무인 점포. 공간이 없다. 뭐 컴퓨터상의 공간이다. 이게 다 그런 시대가 금방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이끈 게 아까 무슨 산업? 탈족 산업. 앞으로 굴뚝 없는 사회로 간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3, 4년. 그래서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27회 출제했고 30회 출제인데 원래 32회거든요. 이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용어가 입지계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산업, 그러면 여러분 광명하면 뭐가 있어요? 기아자동차.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 예? 이걸 연구하는 게 입지계수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항상 시험 문제는 그 표가 주어져요. 표가 주어졌을 때 계산 문제. 입지, 계수. 입지 계수를 뭐라고 하죠? LQ. 약으로. 자,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수식. 분모는 전국. 분모는 전국. 분모는. 분자는 어떤 지역. Z 지역. 이렇게. 분자는 지역. 그래서 전국의 전체 모든 산업이겠죠. 뭐 산업이 20개 있다. 예를 들면 20개 있으면 뭐 20개 전체 모든 전체 산업에 대해서 뭐 아까 우리 뭐 전자 했으면 전자, 아니면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부동산은 부동산. 어떤 산업이 있어요. 이 산업에 뭐 고용, 인구. 자, 여러분 여기에 고용 인구, 고용자 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이 나올 수도 있고, 고용 인구가 나올 수도 있고, 소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시험 문제 우리는 고용 인구로 출제를 계속 하니까. 그럼 Z지역 또 무슨 산업? 전체. 전국에 비교해야 되니까 전체 산업의 또 고용 인구에 대해서 또 어떤 또 같은 동일한 산업, I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 차지하는 비율인데, 항상 표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표를 볼 때는 전국, 그 표에 보면 전국 전체에 있거든요. 요 두 개 만나는 칸에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들어오고 전국 무슨 산업? I 산업. Z지역 전체 산업. Z지역 I 산업. 요 칸에 숫자가 들어오시면 돼요. 칸.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163페이지 예제 한번 봅니다. 자,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 자, A 지역, X 산업의 LQ가 얼마냐? 자, 전국 전체, 이제 칸 찾습니다. 맨 오른쪽이 전국이에요. 맨 밑에가 전체. 그럼 전국 전체가 만나는 칸 몇 명? 400이 나와 있어요. 400.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에 뭐가 있다? 전국에 X산업. 맨 오른쪽 전국이 나오죠? 그 칸 맨 오른쪽에서 X산업 얼마? 240. 숫자도 가면 돼요. 이제 지역 갑니다. A 지역 두 번째 칸 봅니다. 두 번째 A 지역 봅니다. A 지역 전체 얼마? 200. A 지역 전체 200. 그리고 A 지역의 X산업 얼마? 100. 그리고 만나는 칸 숫자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분의 1. 요건 4, 6, 24, 10. 10분의 6이죠? 그럼 여기 얼마죠? 2, 6, 12. 내항이 곱은 분모. 외항이 곱은? 외항이 곱은 뭐? 10. 6분의 얼마다? 5. 분모 문제 2로 나오는 거. 6분의 5는 0.83. 0.83 약. 그러면 이번은 B 지역에 무슨 산업? 자, Y 산업의 LQ는 또 분모는 전체 400. Y 산업 맨 오른쪽에 Y는 몇 명? 160. 자, 그 다음에 B 지역의 전체는 얼마? 200. 그 중에 Y는 얼마? 60.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건 또 얼마야? 4, 16, 10분의 4. 요거는 공업소의 10분의 3. 내항이고 곱하지면 40. 외항이고 30. 4분의 3이죠. 0.7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LQ, 이 표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만 잘 맞춰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숫자 둬서 계산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요 수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 1보다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분모 분자일 때 1을 기준 판단하는데 1보다 크면요, 얘기죠.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인구에 대해서 I산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많아요. 그럼 전국보다 많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한다.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산업. 그래서 여러분의 기반 산업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 기반 산업은 그 지역의 성장, 어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 기반 산업 성장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지역 전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무슨 공장 유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반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1보다 작으면요,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는 무슨 산업? 수출하지 못하는 무슨 산업? 요거는 비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 자, 여러분 우리 세종 신도시 가보신 분은 뭐 한번 가보면 우리 과천처럼 뭐야 못 밖에 청사잖아요. 딱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보면은, 그래서 도시 성장에 제약이 있어요. 성장 못하지. 거기는요 공무원 먹고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안 돼 성장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성장하려면 세종 신도시가 성장하려면 세종 뭐 특별시잖아요. 그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반 산업이 있어야지. 그럼 산업이 있느냐? 없잖아요. 청사파기 있는 그 산업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민하다가 산업을 하나 유치를 해갔어요. 예, 한국원자력연구원 아세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야심차게 뭐 가속기 돌려다가 만든 약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전 세계 수출해요. 예? 미국이나 중국이 엄청납니다. 예, 그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산업이 자기들이 지분을 가졌으니까 정부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그건 만들 줄 아는데, 여기 우리는 판매가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이라서.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만들었어요? 애터미를 만든 거예요. 애텀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고요. 그의 미를 붙여서 애터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애터미 그 자체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든 약, 그걸 딱 판매하고 만든 회사예요. 병원에서도 그걸 뭐 할걸요? 치료 약으로 줄 텐데, 병원에서도. 예? 예? 엄청 효과가 좋은 약이 있습니다. 예? 뭐더라? 해무임인가? 예,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그게 수출하는 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행회사가 유명하죠. 전 세계 유명한 회사하고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하고 조인해서 만든 회사가 애텀입니다. 애텀. 자, 그래서 그게 들어갔어요. 세종 신도시의 공장이. 해모임 만드는 공장이.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또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제할 때 보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상권 분석 모형 있죠. 상권 분석 모형, 그리고 지대 이론, 요거와 요 도시 내부 구조, 요 세 개를 묶어서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이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최초가 나오는데 1826년. 자, 오래됐어요. 지금부터 뭐 200년 전인데 1826년에 우리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튀넨. 자, 이 튀넨 학자에서 나온 이론이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에요. 고립국. 자, 이 튀넨 학자에서 나온 고립국 이론인데 이걸 응용을 한 거예요. 튀넨은 이 시기에 독일의 농촌 토지거든요. 농촌 토지에서 얘기를 이걸 응용을 해서 어디 적용하냐 하면요. 튀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시켜서 나타난 게 1925년에 나타난 누구 거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버제스는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최초로 분석한 실증적인 모형이에요. 실증적인 모형, 최초로 분석한. 또 최초니까 더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 구조, 도시가 핵심이 형성되면서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도시 내부의 팽창이 우리가 주거지라든지 주거지 변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한 건데, 그래서 무슨 입장? 이걸 도시 생태학이라고 해요. 도시 생태학. 생태학. 그래서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 생태학이란 건 뭐죠? 우리가 여기 도시의 핵심이 뭐죠? 거기 그림 보니까, 그림 보세요, 교재. 중심 업무지구, 여기 핵심이 요거거든요. 중심 업무지구를 CBD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가 바로 CBD야. 핵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핵심에서 어떻게 돼? 밀려나서 이제 퇴폐화되는 슬럼화 지역이라고 하죠. 슬럼가 뭐 얘기 많이 들으면 슬럼화 지역.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두 번째 뭐라 나왔어요? 점이지대. 아,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용어가 어려워서. 점이지대. 두 번째 있습니다. 몇 번째?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용어 어려서 이거 시험은 제일 많이 내요. 점이지대. 두 번째 동심원. 세 번째는 누구?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번째 동심원은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회. 여러분 미국 뉴욕주 옆에 우리 보면요. 거기 외곽에서 살다가 뉴욕이 비싸니까 살다가 주 경계선에 와서 차를 파킹하고요. 전철 타고 중심으로 어떻게 돼? 출근을 해요. 예? 그래서 뉴저지죠. 예, 뉴저지주. 그래서 그게 여기서 그러니까 선진국 이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외 통근자들이 사는데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 주택가들도 산재 흩어져 있고 교외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돼 위성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치면은 그래서 그런 지대가 통근자 지역이야. 다섯 번째 동심원이 통근자 지역. 시험 문제는요 순서를 물을 때 요 점이지대를 제일 많이 묻는데 점이지대는 저소득 주택지역이나 고소득 주택지역보다 도심에 더 요 도시 핵심 도시의 핵심인 여기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벌써 3번 출제했어요. 점이지대면. 그러면 도시 이렇게 가죠? 몇 개로 갔어요? 5개잖아, 동심원이. 그래서 도시의 핵심에서 시작을 하여 몇 개의 지구? 5개의 지구로 동심원상으로 우리가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거주지가 분화되는데 그게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걸 뭐죠? 여기 들어오는 거 침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 자,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생태학적인 용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침입. 그럼 들어오면 또 이 지역 원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과 또 뭐를 해야 돼? 경쟁을 벌일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이 경쟁의 결과 다른 지역으로 변화를 또 하겠죠. 그걸 우리는 여가 과정 할 때 배웠죠. 뭐 친입과 천이 다른 말로 뭐 계승 뭐. 그래서 이 용어가요. 이 용어가 생태학적 용어예요. 생태학적. 그래서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그래서 외곽으로 분화된다 이 말입니다. 거주지가 분화된다. 주거지. 자, 그 내용이죠. 하여튼 최초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최초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최초니까 순서. 5개 순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점이지대가 두 번째 동심화. 자,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비판을 보면요. 자, 우선은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하나의 도시, 이 당시에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요. 도로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그때 당시는 간과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학자가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미국에 이번 시카고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142개 도시,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 내린 학자가 누구죠? 호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1900 몇 년? 39년. 순서 중요합니다. 연도. 여기 최초 25년, 39년, 두 번째가 누구? 호이트. 호이트는 선형.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형은 모양 형자. 그러면 선형은 뭐가 돼요? 부채꼴 모양이다. 이제 여기에서 부채꼴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뭐를 따라서 또 여기도 도시의 핵심은 CBD, 도시의 핵심. 중심 업무지구인데 이것도 핵심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지만 이것도 하나. 여기 동지적인 토지 이용이 이 도심인 CBD, 도심에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뭐가 된다? 이렇게 방사된다.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뭐를 따라서 교통의 축, 교통망.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교통이란 말이 떴다. 교통망이라는 말만 뜨면은 누구 이론? 호이트 이론. 호이트 이론. 교통망, 그리고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을 요 모양인데 요걸 우리는 웨지라고 하거든요. 쐐기 형태. 웨지. 쐐기 형태. 23회 시험에 쐐기 형태 나오니까 또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꼴 모양에다가 갑자기 쐐기 형태 하니까 안 들어봤다 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웨지, 쐐기.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6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도시가 자연적인 장애물 뭐가 있어요? 산이나 강 뭐 이런 게 있겠죠. 인공적 장애물 하면 뭐 철도 같은 거 이런 건데 이 적은 방향으로 부정형, 정형적이지 않다. 부정형을 띠면서 확장된다는 것으로서 우리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과 일맥상통 비슷한 이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맨 밑에 우리는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뭐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학자가 누구냐? 호이트. 그래서 호이트는 한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한계를 또 가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통축 있죠? 고속교통망축 가까이는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차지해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 좌우는 어떻게 돼요? 요 좌우는 고급 주택 지역 좌우는 집값이 여기 가장 비쌀 거 아니야 고급 주택 지역. 그럼 좌우는 집값이 싸면서 밀려난 누구? 중국 주택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상반되는 저소득층은 어느 쪽으로? 예? 고급 주택 지역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 안 쓰죠. 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시험 문제 작년에 뭐가 나왔냐? 거기 뭐 저소득층 주거지로 뭐 해서 막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아름다운 게 한강인데 한강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 가면 호반이라고 하죠.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호반, 예? 강 이런 부근은 진짜 전망이 좋죠. 뭐 뷰 뭐 좋다고 하잖아. 우리 보면은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 저소득층이 못 사요. 누가 산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합니다. 구릉지 아시죠? 구릉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구릉지라든지 아까 강이나 호수의 호반 이런 경우 이런 때는 다 고소득층이 차지합니다. 또 교통축 가까이에도 누가 가격이 비싼 고소득층이 또 차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작년에도 출제한 게 고소득층 주거지, 저소득층 주거지 이거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어요. 네, 시험 문제. 작년에도 저소득층 주거지로 출제했어요. 고소득인데.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도심도 있고 들어본 용어 중에 부도심도 있죠. 여기는 도심, 부도심 나와서는 안 돼요. 왜? 핵심이 하나잖아. 핵심이. 도심 핵심 하나인데 왜 부도심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호이트 이론 나왔는데 거기에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도로 나왔어. 그럼 부도심 도심 나오면 안 되지. 핵심이 하나인데.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그거 틀렸지 당연히. 그래서 도심 부도심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핵심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또 이 두 이론을 지나서 이제 몇 년도 이번엔 1945년도 들어옵니다. 1945년도 들어오면요. 맥켄지라는 학자가 처음에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해리스 울만이란 두 학자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게 다 핵심. 이번은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요 두 개는 핵심이 하나인데 이번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여러 개. 다 핵심. 그러니까 도심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되면서
분화가 되면서 뭐가 생긴다? 부도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 이건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이다. 그래서 현대적인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다 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맨 밑에 1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도시가 성장하면은 핵심의 수는 뭐하다?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 이산이라는 건 뭐죠?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 바로 우리는 내기고,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보면요, 다 핵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 4가지가 있죠. 이걸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요. 우선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필요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돼요. 여러분, 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해야 되겠다. 예? 이런 거. 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겠다. 뭐 이런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동종, 이종 활동.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같은 종류의 활동, 동종이죠.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할 때는 뭐 해야 돼? 직접 모이는 거예요. 직접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직접 지향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 이종,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은 집적을 하면은 불이익이 발생해. 집적하면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집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리돼야 돼. 그래서 상호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은 땅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도 비싸죠. 그래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심에 입지하기 어려우니까 지대가 싼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기도 하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또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4가지 요인인데 하여튼 이 4가지 요인에서 아까 같은 종류의 활동,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 요 2가지를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우리 요거 외에도 많거든요. 요거 외에도 이 디킨슨의 3지대 구조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도 있고, 그리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도 있고, 뭐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건 출제형 교재 없어요. 출제형 교재는 요 3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만 계속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 볼 때 작년에는요 호이트 출제했거든요. 그 재작년은 버제스, 호이트 둘 다 출제했어. 그럼 3년 전에 3년 전, 4년 전은 정답이 뭐 다핵심으로 해서 정답. 하여튼 돌아가면서 나와요. 정답을 올 때. 그러니까 요 3 이론만 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요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1쪽으로 가서 지대 직가 이론인데, 자, 이 지대 이론 매년 또 출제하는데 학자들의 견해죠. 또 출제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이제 학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학자가 니카도 하고요, 알론소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튜리넨이 또 출제를 하고 막 돌아가면서 막 나오니까 마르크스도 나오고. 자, 지대는 뭐예요? 지대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서 뭐를 준다? 여러분, 지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고 하면 돼요.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다. 토지. 그러면은 이 지대 이론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게 뭐를 출제하면 고전학파의 견해가 나와요. 자, 고전학파는 영국에서 처음 생겼거든요. 1776년에서 여기 1870년, 거의 몇 년이죠?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 경제, 우리 사조를 볼 때 고전학파. 이 시기에 학자, 이제 배우시게 될 학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니카도라고 해요.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요, 여러분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이 있어요. 이때 토지는 뭘로 보냐 하면요, 고전학파에서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뭐다? 물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 토지 특성에서 배웠잖아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았다. 근데 자본은 뭐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 힘이 가미된 기계 등의 자본은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죠. 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사용해도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소모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한다. 고전학파는요, 토지, 자본을 그래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뭐에서 총생산물.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야 되냐? 총생산물에서 요거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 자, 총생산물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먼저 줍니다. 주고 남는 게 있잖아요. 총생산물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남는 게 뭐죠? 잉여지 뭐 남는 게 잉여. 이 잉여를 누구에게 준다? 토지에 이용한 대가 뭘로? 지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무슨 성격?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무슨 성격? 잉여의 성격. 잉여의 성격인데 잉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니까 인간의 어떻게 돼요?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 소득.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잉여의 성격으로 보면서 뭐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불로소득. 고전학파. 불로소득. 자,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뭘 출제했냐 하면 이걸 출제했거든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이죠. 그때 당시는요, 곡물 가격. 밀이라는 곡물 가격인데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 한다? 결정이 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때 고전학파에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 예? 어떤 논쟁이, 뭐 계란이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 무슨 그때 당시에 영국의 주식이 뭐냐 그러면 빵이거든요. 영국의 주식이 빵인데 빵은 뭐 밀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밀 가격이 폭등했어요. 영국에 밀 가격 폭등했는데 왜 폭등했느냐? 요거 갖고 논쟁 벌어진 거예요. 그 논쟁이 뭐 1, 2년 아니고 몇십 년 벌어지면서 그 논쟁에 승리로 이끈 학자가 니카도입니다. 그래서 니카도를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니카도가 그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얘기거든요. 밀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토지, 지대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결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근데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니까 밀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폭등했으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재배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알죠? 재배 면적. 그럼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지대가 또 폭등했다 이 말입니다. 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대가 폭등했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걸 작년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도 뭐 한다? 상승하고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지대도 하락한다. 작년 시험에 출제된 지. 여기. 이 말의 의미.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지문을 이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견해를 한번 확인한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 분배,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그래서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년 지나서 신고전학파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우선 고전학파부터 보고요.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172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누구? 리카도. 그래서 대표적 학자니까 리카도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학자.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습니다.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리카도. 자, 리카도 얘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